소득이득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소득이 이제 저 계산 문제는 잠시 후에. 자, 이리 와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요. 지금까지 못 푸른 그 계산 문제 어떻게 풀라고 이랍니까? 이리 와요. 자, 소득이득의 정의 뭐라고 한다고요? 소득이득이란 뭐다?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임대 수익 같은 거요. 자, 근데 소득이득의 종류는 총 5가지로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자,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말자 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갑시다. 소득이득의 종류는 총 5가지 시작.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다시 순서 배열합니다. 시작.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100% 임대되었을 때 호주머니에 들어오게 될 돈, 가능조소득.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게 될 수입, 유효조소득. 순수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세금 내기 전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가장 단순한 내용이지만 일단 기본적인 순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순서를 알고 있다고 답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 순서를 모르면 아무것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순서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다시 갑니다. 시작. 가능조소득. 자, 이제 하나씩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능조소득 그랬으니까 저기서 가능조소득 구해보세요. 이 계산 문제에서. 카메라 계산 문제 잡아보세요. 저기서 가능조소득 찾아봐요. 어떻게 구하는지. 이게 20일의 기출문제라 그랬죠. 자,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자료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자, 가능조소득 최대한. 그러니까 가능조소득은 내 머릿속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죠? 그렇죠. 임대료 곱하기 평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공실이 없는 상태. 그게 제일 좋아요. 공실이 없는 상태. 그럼 여기서 임대 가능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일단은 얘죠. 1800이죠. 1800. 이게 임대 가능한 거죠. 100% 다 임대가 돼야 되는데 독특하게 두 번째 정보요. 유효 임대 면적.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가 가능한 면적은 80%래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1800인데 실제로 임대가 가능한 것은 80%밖에 없대요. 자, 계산기 1800 곱하기 0.8. 빨리 쳐요. 자기 핸드폰 자기가 눌러요. 일단은 한 2월 달까지는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것 동의하겠습니다. 3월 달부터는 계산기 가져오셔야 돼요. 그때까지 핸드폰 쓰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1800 곱하기 0.8에서 놓은 건 뭐죠? 그건 면적이죠. 면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사용해야 됩니까? 임대료. 5천 해보세요. 곱하기 5천. 예, 그게 뭐라고요? 가능조소득. 응? 가능조소득. 그러니까 가능조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한 상황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기억한다고 해서 가능조소득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조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공실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가능조소득은 어떤 상태다? 공실이 없는 상태다. 공실이 없는 상태.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실이 존재한다, 그죠? 그럼 공실만큼 돈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건 차감하자. 임대가 되기는 되어서는 공실이 아닙니다. 임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방금
80% 임대된 거죠. 임대가 됐는데 임대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대손. 대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손해나 떼였다 이런 말 씁니까? 그게 뭔가? 그게 대손이에요. 대손. 근데 실제로 대손된 것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필요 없습니다만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가능조소득의 5%만큼 설정해요.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 나갔을 때는 5%만큼 설정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부수적인 수익, 기타 소득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유효조소득이다. 유효조소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고요? 유효조소득이란 무슨 말이다? 영업수익이다. 유효조소득이란 가능조소득이다. 가능은 최대한이고 유효는 실제로 이건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얘기고 이제 처음 이미 시작해버렸으니까 그럼 가능조소득 그러면 공실이 없는 상태, 유효조소득 그러면 영업수익. 영업수익이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영업비용. 차감하면 뭐가 된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영업비용에서는. 이게 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푸니까. 저희는 영업비용이 주어져 있습니까? 간단하게 주어졌네요. 영업비용, 영업경비 같은 말이에요. 50%는 저희는 간단하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항목별로 제시했을 때는 항목을 하나씩 하나 따져가야 되니까. 삭제 항목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게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란 뭐다?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친 총 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 그럼 시험 문제는 총 자본 수익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총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총 자본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은 자기 거죠. 그건 상관없죠. 타인 자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나오는 게 저당 지불액. 그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러니까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나오는 게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 총 자본에서 타인 자본을 갚았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순수한 자기 자본. 올해 출제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세요. 이렇게.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세전을 구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제목은 세전, 세후. 그래서 영업소득세. 여기서 영업소득세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하는 방법.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40문제 나옵니까? 우리 시험에서? 여기서 10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친숙하지 않으면 10개를 다 틀려야 돼요. 얘만 알아도 10개를 건집니다. 나머지 대충 치고도 반은 맞추겠습니다. 하나하나.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출제할 게 많으니까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뭘 많이 출제하겠다는 얘기죠.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시험 문제다. 머릿속에 똑같이 그리세요. 지금하고 똑같이 설명한 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소득이득이라 표현한다. 따라 소득이득이란 뭐다? 아니 소득이득이란 뭐다? 그럼 그 종류는 총 5가지 시작.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 이제 전부 다 안 보고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가감 항목을 다 집어넣고 갑시다. 가능조소득 마이너스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더하기 기타 소득하면 유효조소득 마이너스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이 영업수익이라는 것이 빨리 정리되면 마이너스 영업비용이 바로 나오겠죠. 한번 세 번째 순영업소득. 근데 순영업소득이 총자본 수익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타인 자본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세 차감하며 나오는 게 세전. 제목이 세전이니까 이제 세금 내야죠. 영업소득세. 영업활동 과정에 발생한 수익입니까? 그러면 영업활동 과정에 수익이 생겼으니까 세금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 차감하면 세후현금수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방금 저기서 21의 기출문제는 뭘 구하라고 한 겁니까? 순영업소득. 근데 특히 얘가 중요합니다. 순영업소득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시험에서도 유독 얘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정리했으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저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 이용해서 가능조소득은 구했겠네요. 예. 일단 가능조소득은 어떻게 해요? 1800 곱하기 0.8 곱하기 5000 이거 한 거예요. 그럼 가능조소득 구하는 산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능조소득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A, 공실이 없는 상태.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외우려고요? 자료가 매번 다르게 나올 텐데. 그러면 가능조소득을 어떻게 구할 건지 빨리 개념을 잡아봐요.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임대 가능한 면적이 나와 있겠죠. 그럼 임대 가능한 면적이 100%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실이 나와 있네요. 10%. 그러면 방금 가능조소득이 얼마 나왔습니까? 720 나왔습니까? 그럼 곱하기 0.9. 그러니까 공실을 10% 구해서 10%를 차감하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니까 바로 곱하기 0.9를 하면 거기 바로 나와요. 이제 시간을 전략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0.9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600. 그럼 얘 이름은 뭡니까? 얘는 유효조소득. 문제는 지금 뭘 구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차감하실 겁니까? 예, 영업경비요. 봅시다. 영업경비율이 50%라는 거예요. 유효조소득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유효조소득이 648만 원이죠. 이거의 경비가 얼마라고요? 50%. 그럼 나머지 50%가 수익인 거죠. 곱하기 0.5 하면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300. 예, 이게 답입니다. 324만 원. 앞서 아까 324만 원 놓으신 것 같은데. 324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21회 때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가 이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유임대 문제. 그 이전에 나왔을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형태에 익숙해지다 이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개론계산 문제는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새로운 무엇인가 또 제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서는 안 돼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조소득이란
공실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 어떤 형태의 문제가 주어지든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으로 뭔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네. 저 내용을 가지고 점검하고 다시 저렇게 가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개론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낌이 추상적이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 겁니다. 근데 그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화시킨 게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이론과 계산은 절대 분리시켜서 하면 안 돼요. 항상 같이, 항상 계산 문제와 이론은 같이. 개론 계산 문제는 일단 7문제, 11문제 범위 내에서 놓을 거예요. 7개에서 11개 범주 내에서. 쉬워요. 뭐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방 후다닥 풀죠. 계산 문제에 좀 센서가 있는 분들은 이론보다 훨씬 답 맞추기 쉬워요. 조금만 정리가 되면 흔들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론과 계산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계산 문제를 다루고 나면 이론이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실제 계산 문제는 지금까지 100%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 대입하고 빼고 저런 의미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요. 공실률이다. 뭐 영어 경비율이다. 뭐 이렇게. 자, 구조를 일단 먼저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어봅시다. 특히 소득이득 파트는 이론이고 뭐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 몇 개만 풀면 이론이 가볍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총 잡은 수익률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자기 잡은 수익률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율, 무슨 지수, 이 전부 분수 형태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좀 더 분수 형태로 만들라는 뜻이라고. 사과 하나 있습니다. 개론에서 다뤄야 될 공식들이 대략 한 150개 정도예요. 좀 더 확장시키면 한 250개 정도 알면 다 풀 수 있고, 절개 사용되는 게 한 150개 정도. 150개는 이 공식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노란색으로 빗금, 친금만큼 먹었습니다. 먹은 비율, 먹은 비율을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전체 사과 분해. 남은 것 하면 또다시 1 마이너스 또 해야 되니까. 먹은 것. 이게 모든 공식이에요. 자, 다시 공식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공식은 만드는 거예요. 공식은 만드는 겁니다. 분모는 항상 기준, 분모는 항상 기준, 분자는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걸 항상 올리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건 항상 올라가고 분모에는 기준이 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느껴보세요. 총자본 수익률. 제목을 느껴봐요. 알고 싶은 게 총자본입니까? 수익입니까? 율이라는 말은 분수화시키라는 거예요. 분수화시킨 거고. 알고자 하는 건 총자본이다, 수익이다. 그럼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수익을 올리고 총자본이 분모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총자본. 총자본에 대한 수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수익들을 노란색으로 표기된 5개 수익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순수익. 근데 이게 순수익이라고 해버리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수익이 어떤 수익입니까? 순영업 소득이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총자본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고, 이론 형태로 해서 블랭크를 채울 때는 순수익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순영업 소득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본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만드는 거라고요. 자기 자본에 대한
세전현금수지. 세전현금수지는 어떻게 구했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를 차감했죠.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자본에 대한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일단 계산 문제 손 안 대겠습니다. 자, 공식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방법 익혀보세요. 중요한 공식 2개를 더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늘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둘 다 율로 끝났네요. 분수화 시키라는 얘기. 분수화 시켜봅니다. 자, 부채 감당률부터 시작할게요. 자, 소득이득 순서를 쭉 봐요. 소득이득의 순서를 쭉 보세요. 저기서 부채가 어디 있습니까? 부채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서 부채가 어디 있습니까? 부채. 그래, 부채 서비스. 얘가 부채네요. 부채. 얘를 상환하려면 어떤 수익이 커야 됩니까? 자, 보고 말해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세전현금 수지가 커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부채를 차감한 게 얘인데 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죠. 다시,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유효조소득이 커야 된다. 맞는 것 같아, 그죠? 맞는 것 같아,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얘가 아무리 커본들 얘가 많으면 결론 부채 못 갚아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하려면 어떤 수익이 많아야 된다? 순영업 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럼 제목을 한번 봅시다. 부채 감당률이라는 제목을 한번 보고 느껴봐요. 부채 감당률.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제목. 부채만 보면 안 되고 전체 제목.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아닌가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큰 게 좋겠네요. 그러면 분모값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아니, 얘가 크게 놓으려면 분모값은 얘는 작은 게 좋고 분자값은 큰 게 좋죠. 자, 다시 해봐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이 5개가 수익이죠. 자, 개론에서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공식은 전부 다 이 5개와 관련되는 것들이 공식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 5개와 관련 없는 것들은 시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얘는 작은 게 좋고 얘는 큰 게 좋대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5가지 수익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큰 게 좋다. 그럼 여기 무조건 부채 감당률에서 수익은 분자로 올라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목을 먼저 봐요. 부채 감당률입니다. 알고 싶은 게 부채입니까? 감당 능력입니까? 감당 능력이네. 감당 능력이니까 감당 능력이 올라가야죠. 자, 해석하면 감당 능력은 올라가고 부채는 분모로 가야죠. 그럼 방금 여기서 부채가 뭐였습니까? 부채 서비스에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하려면 어떤 수익이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걔가 이게 올라가요. 공식을 외우서는 안 됩니다.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돌아서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니까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설령 저것을 외우면 100개 중에서 기호 2개를 외운 겁니다. 그럼 의미가 없죠.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해야 100개를 다 암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잘 보시고 쟤는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네.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니까 쟤는 작은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요?
크면 좋겠네요. 맞나요? 분자는. 그럼 수익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수익은 분모로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모로 들어가는 게. 괜찮아, 밑으로 해도. 자, 그러면 전체 구조를 쭉 보세요. 전체 구조에서 차감되는 게 총 4가지입니다. 공실, 영업비용, 부채, 세금. 이 중에 내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요. 얘는 당연히 안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얘는 자 채무불이행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럼 이쪽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찾으세요. 소득세요. 안 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까? 자, 우리가 초등 때부터 배웠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납세 의무라고. 얘는 국민의 의무랍니다.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의 성격과는 달라요. 자, 개인 파산 제도가 우리나라는 도입되었죠. 자, 그래서 개인 파산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답니다. 그럼 개인 파산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데 세금은 내야 돼요. 세금은 채무불이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시 찾아요. 시공급여 안 주면, 임대료 안 내면, 학원 또 그리고 사무실 운영하는 데 관련된 일체 비용들 안 주면 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플러스 영업비용.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과 영업비용을 상환하려면 어떤 수익이 커야 됩니까? 그래, 순영업 소득이 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어떤 수익이? 유효조 소득이 커야 돼요. 제일 유치하게 놓는 형태, 블랭크 채우는 겁니다. 제가 블랭크 만들어 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해석을 해보세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부채 감당률부터 해석해 봅시다. 1보다 크다는 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응? 자, 그렇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먼저 주어로 잡아서 해석을 해보세요.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이다 그러면 상환할 수 있다. 1보다 작다 그러면 상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험 문제고요. 다시 채무불이행률이 1보다 크다 해석해 보세요. 유효조소득으로 영업비용과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둘 다 1보다 크다고 해서 해석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전혀 달라져요. 한쪽은 큰 게 좋고 한쪽은 작은 게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미 해석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공식은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4가지 했습니다. 4가지. 네 가지를 통해서 만드는 연습들을 좀 익혀봐요. 총자본 수익률. 알고자 하는 게 수익이죠. 그럼 수익 올리고 총자본 품으로 간 거예요. 똑같이 자기자본 수익률 알고 싶은 게 뭐죠? 수익이니까 수익 올리고 자기자본 내려가는 거예요. 단지 그 수익이 다른 거니까 정확하게 어떤 수익인지를 쓰자는 것이고, 다시 부채 감당률 알고자 하는 게 부채입니까? 감당 능력입니까? 그럼 감당 능력을 올리고 부채가 분모로 가는 거죠. 채무 불이행률 이걸 뭘 알고 싶어 하는 겁니까?
불이행할 가능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행하는 게 올라가야죠. 부채가 올라가야죠. 부채가. 영업비용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이 둘을 상환하려면 어떤 수익이 많아야 된다? 유효조소득이 커야 된다. 그러면 각각 해석해 본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하고도 남는다. 채무 불이행률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1보다 크니까 분자가 큰 거 아닌가요? 그럼 해석하면 유효조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과 영업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공식 만드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 저기까지 갔습니다. 부채 감당률과 채무 불이행률은 항상 같이 묶어서 공부할 대상입니다. 자, 저기까지 머릿속에 그립니다. 영업소득세 구조 할까요? 아니면 이거 3월달쯤 할까요? 오늘 할까요? 3월달에 할까요? 오늘 해요? 궁금해서 미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됐고, 요거는 3월달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이것도 지금 할까요? 궁금해서 미치겠습니까? 오, 의욕이 너무 과다한데요.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다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하고 있는 동안 수익은 발생한다. 그것을 우리는 소득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처분에도 수익은 생긴다. 한번 따져볼까요? 예금. 예금에도 소득이득은 있습니까? 뭐죠? 오케이, 이자. 주식에도 있습니까? 예, 뭐죠? 배당금. 부동산에도 있습니까? 임대수익. 한번 자본이득으로 가볼까요? 예금에는 자본이득이 있다 없다? 자본이득은 처분 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만기가 1억이면 1억이지 1억을 1억 천에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금은 자본이득이 없어요. 주식은 자본이득이 있다 없다? 있죠. 시세 차익 생기겠죠. 부동산은 있죠. 그래서 예금은 수익성이 낮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우리는 수익성이 높다고 말하는 거고, 예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소득이득이란 뭐라고 정의한다?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 종류는 5가지. 5가지만요. 시작. 가능조소득, 가능조소득은 어떻게 구한다? 공실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렇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공실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계산 문제를 풀면서 좀 어미파악을 좀 해나가도록 하고, 그게 제일 좋아요. 무엇 곱하기 무엇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답을 못 찾아요. 놓을 때마다 다른 형태인데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래서 가능조소득이란 공실이 없는 상태. 마이너스 공실 및 대손 충당금 플러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 뭐죠? 그래서 얘를 영업 외 수익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번 놓은 적이 있습니다. 영업 외 수익. 자, 계속 갑시다. 그럼 기타 소득 가감 조정하면 나오는 게 두 번째 유효조소득. 유효조소득이란 뭐다? 영업 수익이다. 그러면 영업 비용을 차감하면 되죠, 그죠? 영업 비용을 차감하고 하면 나오는 게 순영업 소득.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출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뺐으니까 순수한, 순이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네트, 마이너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 뺐으니까 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업비용. 영업비용에서 뭘 공부한다고 했습니까? 삭제 항목.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해봅시다. 아, 이건 원래는 하는 게 아닌데.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 주는 전부 다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따져봅시다. 칠판을 잘 보세요. 수익이 5가지입니까? 투자자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수익은 어떤 수익일까요? 응? 순영업 소득이 아무리 많아 본들 요게 많으면 결론 내 손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 투자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세후 현금 수지겠죠. 그럼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과정에 차감되는 항목을 다시 한번 봐요. 4가지입니다. 차례대로 시작. 공실, 비용, 부채, 세금. 맞나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4가지를 차감해서 세후를 구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영업비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비용 안에 공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업비용 속에 공실이 있다면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과정에 공실은 이중 삭제했습니다. 맞습니까? 표정은 이해 못했다는 표정인데. 자, 다시. 괜찮아요. 자, 몸 푸세요. 머리 맑게 하고. 예, 정리된 게 항목이 총 몇 개입니까? 10개. 아니, 더하기 빼기 다 했어. 10개입니까? 그래서 10문제 놓는다고. 그러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라는 뜻이라고. 하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몽땅 다 시험 문제니까. 자, 다시 갑니다. 투자자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세후. 세후를 구하는 과정에 4가지는 이미 다 차감을 한 거죠. 예. 자, 금액으로 계산해 전부 다 100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100 빼고 100 빼고 100을 뺐답니다. 자, 그런데 영업비용 속에 공실이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그럼 공실은 여기서 이미 100을 차감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100을 차감하게 되면 이중으로 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속에는 공실이 있다 없다? 공실이 없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의 삭제 항목에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차감할까요? 차감하는 이유, 이중계산 때문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부채 서비스액도 이 속에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이 이중계산입니다. 영업소득세도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동의합니까? 그럼 그것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영업소득세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대립되는 말을 법인세 이렇게 부르죠. 개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소득세고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법인세라 그러는데 80년까지는 이렇게 안 불렀고요. 개인 소득세였고 법인 소득세 그래요. 제목이. 그러니까 1980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렀다고. 세목의 이름.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조세 개혁을 한다는 명분하에 용어도 약간 뜯어고치면 여기서 빼버립니다. 얘를 빼고 여기 법인을 빼면 안 되니까 여기는 소득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소득세, 법인세. 그래서 둘 다 소득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개인이냐 법인이냐만 다를 뿐이지. 따라서 시험 문제가 소득세라고 나와도 상관없고 법인세라고 나와도 상관없어요. 꼭 저 영업소득세라고 해서 법인세 넣으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의미란 얘기입니다. 소득세이든 법인세이든. 이왕 하는 거니까 다 일단 구경합시다. 구분해 보세요.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으면 발생합니까? 그래서 보유과세라고 공부했습니다. 보유과세로. 그럼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거니까 유통과세.
그죠? 자, 그러면 저기서 소득 이득을 다시 정해봐요. 소득 이득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전부 다 보유기간과 관련되는 거예요. 보유기간하고.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봐요. 보유기간 관련되는 것은 재산세죠. 그럼 재산세는 당연히 영업비용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방금 저 보유라 그랬고 다 해놓고 다 오케이 해놓고 포함 제외된대.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용이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인 거죠. 그러면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게 어느 쪽입니까? 재산세입니까? 그럼 재산세는 제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삭제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건 하지 말자고요. 포함되는 건 수백 가지가 되니까. 이것만 삭제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용어를 분리시킨 것은 저기서 말하는 영업소득세는 법인세에 대립되는 게 아니라고요. 소득세는 법인세는 똑같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거고, 취득세하고 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왕 했으니까 그냥 취득세까지 같이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세금 그럼 여러분들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이들이 다 삭제하는 거예요. 개인적 업무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자, 저기서 비용에 포함된다는 걸 생각해 봐요.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적어져요. 그럼 개인적인 업무비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죠. 그럼 전부 다 들어온 이익 가지고 전부 다 개인적인 업무비로 써버릴 테니까. 소유주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로요? 뭐 고민합니까? 10억 하고 끝내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소유주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고. 뭐라고요? 소유주가 금관에는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도저히 소득은 포착이 불가능한 거죠. 영업비용에 삭제해야 될 항목들입니다. 순서를 알고 있으니까 저기서 차례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차례대로 공실 가져오고 영업비용 가져오고 세금 가져오고 추가로 두 개 되겠습니다.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 물론 그 말고도 많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등등등 있는데 일단 지금 다른 건 손 안 댈게요. 그리세요. 모든 선생들이 이제 메모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똑같은 메모가 여기저기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메모는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곳곳에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메모하는 것보다 선생들이 만들어서 제공되는 그 책 속에 또는 요약지 속에 개론 같은 숙보기 속에 월등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를 오늘 날짜로 오늘 새벽에 100% 다 넘겼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두 번 수정하고 나면 12월 중순에 나올 거예요. 끝나고 나면 숙복이라는 것을 제작할 텐데 그게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에 나올 겁니다. 그건 사도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칠판에 쓰는 거 똑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사도 칼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이쁘게 총 천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자, 그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제공될 건데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이제 순간순간 이거는 적어 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만 적어 놓으면
그나마 조금 복습할 때 유용한 것들이. 요새는 복습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이제 원칙은 안 하고 있겠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경우예요. 하는 원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전제로 했을 때. 복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요. 동영상을 봐야죠. 배속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아니요. 수업 듣고 보기 때문에 한 1.5배속은 가능할 거예요. 개로는 1.6배속에도 들릴 텐데요. 들릴 거예요. 빠르게 해서 들어요. 빨리 듣고. 그리고 보면서 핸드폰에 찍은 거 옆에 놓고 이렇게 같이 보면 돼요. 같이 보면서. 지금 동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책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임문서가 그냥 가볍게 기본 개념을 적어놨기 때문에 얘는 뭐 읽고 뭐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안 읽는 것도 읽을 게 없어서 읽을 게 전부 다, 물론 기본서 나와도 안 읽을 거예요. 한글인데 뭐 읽어줄 초딩도 아니고 애들이 읽어주고. 자, 근데 지금 읽을 게 없어서 뭐 책 할 것도 없어요. 기본서 놓으면 그때는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동영상 틀어놓고 핸드폰에 찍어 놓은 거 딱 펼쳐놓고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그렇게 복습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머릿속에 뭔가 상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반복해서 보도록 하고. 자, 칠판에 여기까지요. 오늘 했으니까 됐고, 부채 서비스액 동의어 조금만 적어 놓고 갑시다. 얘도 워낙 뭐 많이 나와서.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고, 동의어입니다. 하나 앞서 구경했었죠.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하니까 뭐 나온다고요? 저당 지불. 이 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고.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불러요. 또는 월부금 이렇게 불러요. 4개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대부분 다 이 속에 들어갈 겁니다. 시작, 저기서부터 시작.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다시 갑니다. 시작. 영업소득세 구조는 지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랍니까? 머리가 좀 터질 수가 있는데 일단 좀 고민해보고 3교시 할까 말까 생각은 좀 해보고요. 계산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저거는 저도 찍어 놓으면 되니까 찍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거 잘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찍어 놓는 걸로 끝내지 말고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공식 무대표로 외우면 안 돼요. 무대표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공식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알고자 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요. 보통 제목 속에 알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가면 돼요. 근데 가끔은 제목 그 자체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추론해야만 되는 것도 있기도 한데 대부분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는 것만. 자, 여기까지 쉬었다 합시다.